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정책 배틀 토론회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좀 놀라셨을 수 있는데, 어, 사장님이 나온다는 걸 제가 알고 좋아요. 전략적으로 지금 지금, 예. 자, 오늘 다룰 주제는요, 65세 정년 연장, 네, 사회적 도약인가, 경제적 족쇄인가. 아무래도 일할 사람이 줄고 노인은 급증하고 있다. 네,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어가지고요. 이 지금 사회적 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65세에서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라는 측과 청년 일자리 때문이라도 정년 연장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반대 측의 논리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거든요. 거기서 글로 들어오셔가지고 직접 참여해 주시는 그런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셔서 직접 어, 참여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토론을 해줄 두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안진걸 소장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연구소이라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빠띠에서 또 우리 시사건건에서 이렇게 귀한 토론에 또 공론장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함께 토론해 주시는 우리 이재능 대변인께도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진걸 소장님 오늘 좋은 활약 부탁드리고, 아, 예, 자, 예. 반대 측에는 이재능 대변인님 인사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이재능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저희 이용성 탈모에 대해서도 건강급여로 지급을 하느냐에 대해서 또 좋은 공론장을 열어주셨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안진걸 소장님, 그리고 빠띠 시사건건, 이런 건강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65세 정년 연장이 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느냐? 일단 고령 사회가 너무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젊은 층의 숫자는 매우 줄어들었고 그래서 일할 사람이 부족하지 않느냐. 게다가 이제 60세에서 65세 연금 수령까지 그 사이에 소득 공백 이것도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또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65세에서 정년을 좀 늘려야 한다. 이런 사회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쪽도 있죠. 그래서 먼저 찬성 측 안지건 소장님이 왜 이제 65세 정년 연장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요? 네, 뭐, 지금 급속한 노령화, 그다음에 또 노인 빈곤 문제, 뭐 여러 가지 노인 세대 이렇게 치시면 정말 그런 뉴스가 이제 본물처럼 터져 나오잖아요.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 인구, 뭐 이제 꼭 어르신이나 안 하고 뭐 사회적 선배님들이라고 하더라도 800만 명, 900만 명, 1000만 명 안팎까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정년이 50대 후반 또 60대 초반 심지어는 뭐 명예퇴직이니 희망퇴직이 해서 그보다도 훨씬 먼저 비자발적으로 쫓겨나거나 그만둬야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모든 복지는 국민연금도 65세에서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흔히들 말하는 무임승차라 부르는데 이제 사실 법에 의한 표현은 경로 우대승차입니다. 또는 우리가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니까 복지승차라고 이름을 바꾸거나 아니면 가치 중립적으로 차라리 무상승차라고 표현을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그 무상승차도 65세부터 적용이 됩니다. 모든 사회복지라든지 또는 경로의 기준은 65세인데 정년만 50대 중반, 후반, 많아봐야 60대 초반에 다 끝나버리면 그 사이에는 정말 소득 공백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고 그것들이 우리 국민들의 삶에 많은 또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정년이 길어지면 당연히 이제 그분들이 퇴사했을 때 사람을 더 뽑을 텐데 일자리를 더 뽑는
그것이 부족해지는 거 아니야라는 사회적 걱정, 우려는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10대, 20대, 30대들 실업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65세 정년 연장은 무조건 좋은 정책이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분명히 필요한데 여러 가지 상황을 잘 고려해서 잘 논의해보자. 이렇게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중장기적으로라도 65세까지 정년은 연장돼야 된다. 물론 이제 산업별, 기업별로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또 예외로 해야겠죠. 뭐 모든 직업, 산업을 다 65세로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좀 저희가 열어놓고 오늘 토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재명 대변인님이 이제 네. 65세까지 정년을 늘리는 거는 어렵다. 자, 반대측 논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60대 중반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들어간 것은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OECD에서도 한국 인구 100명당 65세 인구 비율이 지금 한 30명 정도 되는데 20년만 지나도 80명까지 올라갈 거다라고도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65세 이상 고령자의 어떤 경제활동을 늘려야 된다라는 문제의식 자체는 저도 개인적으로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급 연령도 근본적으로 65세로 지금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년인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연령인 65세 사이에 간극이 있고, 그것 때문에 소득 공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 해법이 꼭 법정 정년을 일괄적으로 65세로 늘리는 방식을 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정년 연장이 정말 노후 빈곤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 한국의 노후 빈곤은 단순히 이제 60세 정년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뭐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도 있을 것이고, 또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나와서 자영업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비정규직에 관련된 뭐 경력 단절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노후자산 부족 문제가 전반적으로 겹쳐갖고 발생하는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단순히 정년 연장만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들을 마련한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작금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까운 접근 방식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공통적인 생각은 이제 60세에서 65세 사이에 뭔가 소득 공백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년 연장하는 것이 답이냐 이 부분에서 이제 갈리는 거죠. 네, 공통적인 생각은 분명히 지금 고령화 사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60세에서 65세 이제 국민연금을 받는 65세까지 그 사이에 이제 이 소득 공백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이거를 정년 연장으로 풀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점의 차이가 이제 조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안진걸 소장님도 당장 해야 된다라는 입장보다는 이런 화두를 꺼냄으로써 이 나이대에 딱 지금 공백이 있는 이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좀 더 이제 알리는 게 필요하다 이런 쪽인 것 같아요. 이야기의 시작은.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진보 보수의 논리로 쫙 갈라져서 싸워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요. 아마 진보적인 시민단체나 청년단체들 중에도 청년 일자리 확대가 우선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65세 정년 연장을 찬성하면 진보 중도이고 또 65세 정년 연장을 반대하면 보수고 또 중도다. 꼭 이렇게 제가 접근할 필요는 없고요. 이건 다양한 논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사실 우리 애청자님들께서도 주변에 이제 60대 선배님들 만나보시면 65세, 67세 그 선배님들도 지금 한참 막 일하고 있거나 예전하고 달리 이제 영 포티가 아니에요. 영 시스티들이 엄청 늘어나고 계시거든요.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였는데 지금은 아직도 장년 느낌으로 요즘에는 다니시는 분들 아저씨죠. 많아요. 아저씨 아줌마. 아저씨 청바지 예. 입고 다니고 소주도 막 한 두 병씩 벌컥벌컥 드시고 그 다음날 출근하고 장사하고 근데 이게 이제 그분들이 퇴임하는 것보다는 사실 숙련된 노동자들이고 일꾼들이잖아요. 그렇죠. 기업이나 산업 전반을 할 때 그분들의 정년이 연장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고려를 해야 돼요. 음. 예.
맞아요. 그러,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네, 지금 이게 자칫하면 50대, 60대, 70대 혹은 그 이상 이제 노령화된 인구들과 또 젊은 층들 간의 어떤 갈라치기나 계층 간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그런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어떤 노령층들도 어떤 그 빈곤 문제에서 보호를 하고 또 우리 청년층들 같은 경우에도 부담을 최대한 덜 하는 쪽으로 해서 구조를 재설계해야 되는 문제지 이것이 뭐 비단 어차피 저도 지금 91년생 35살인데 저도 60살이 되고 80살이 되고 100살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평균 연령은 지금 이제 뭐 80살 정도로 이제 어, 알려져 있는데 앞으로는 점점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속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가장 최선의 어떤 방안을 지금부터 수립을 하는 것이 앞으로의 이런 문제들을 어, 축소하는데 훨씬 더 생산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네. 정년을 늘리면 결국은 그 보수 자체가 그러니까 나이 드신 시니어 분들이 정년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 보수가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맞습니다. 어떻게 합의점을 좀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 부분은 많이 이제 기업별로 심지어 노동조합들도 뭐 어쩔 수 없이 또는 불가피하게 동의하면서 많이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임금 피크제 같은 게 네네네. 많이 도입되어 있잖아요. 예. 아마 주변에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뭐 당사자도 있을 수 있고요. 주변 지인들 좀만 찾아보면 이제 50대 중후반 또는 뭐 그 전 어떤 데는 또 60대 초반에서 정년을 연장하듯 임금 피크를 적용해서 임금이 이렇게 정점을 갖다 이렇게 꺾이는 거죠. 음.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이 숙련된 인재, 그다음에 애사심이 가득한 인재를 몇 년을 더 활용하되 임금 부담은 좀 더는 이런 합리적인 방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년은 연장해주고 호봉제니까 나 61세, 61, 63세 됐으니까 최대치로 월급 줘. 이렇게 무조건 접근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각각의 인생 계획에서 우리가 65세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는 사실은 아직도 어머니 아버님을 모시거나 또는 어린 자녀를 모시는 50대 60대가 많습니다. 이분들을 생각하면 갑자기 50대 중후반에 60대 초반 아무리 길어도 60대 초반에 다 나가라. 이건 정말 가혹하거든요. 이중 돌봄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뭐 자식들이 예전처럼 막 효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실험 기대하지도 시작이죠.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요즘. 기대하지도 않으시죠. 그런 점들까지를 감안하면 임금 피크제는 저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이 또 일정하게 양보나 타협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 분명히 음. 우리가 30대, 40대처럼 아주 막 체력과 열정이 넘쳐서 일을 못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50, 60이 되면 조금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집중력도 좀 떨어진 면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업무나 산업 분야마다 약간의 숙련도라든지 성격은 다르겠지만요. 그런 점을 또 감안했을 때 오케이 임금 피크는 일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정년 연장하는 방안도 충분히 설득력 있고 이미 여러 기업에서 그렇게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음. 음. 저는 이게 자칫하면 그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또 이제 갈등으로 비춰질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정년 연장을 받는 분들은 이미 지속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입니다. 그런데 음. 지금 저희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예요. 예를 들면 지금 뭐 노동조합을 갖고 있는 뭐 민노총이라든지 화물연대라든지 어떤 노동자들의 이권을 계속 확대할 수 있는 조직들이 있는 그런 정규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년을 뭐 60세로 연장을 하건 65세로 연장을 하건 70세로 연장을 하건 기업들과 계속 딜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인 빈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노령층들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라거나 아니면 최근에 자영업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자영업에서 실패한 어르신들이라거나 혹은 어렸을 때 취업 시장 자체를 뭐 중소기업으로 들어가게 돼서 뭐 이런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 노후 준비를 못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보호가 먼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뭐 최근에 이제 화두가 많이 됐던 노란봉투법 때문에 현대차 노조 같은 경우에도 평균 연봉이 1억 1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이분들이 만약에 정년이 늘어나게 되면 1억 1천만 원이 아니라 가장 그 급여를 많이 받는 층이
끝까지의 5년을 더 회사에 종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위한 어떤 정년 연장을 저희가 이런 담론을 나눠야 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어떤 격차를 줄이는 데에서 집중을 해야 된다. 그것이 더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언제나 나오는 현대차 음. 노조. 예, 현대차 노조는 참 진보 진영에서도 굉장히 힘들어요. 현대차 노조 꺼내면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 아, 그러니까 그 저기 로봇을 도입하는 걸 무조건 반대한다. 예. 그러면 사실 설득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도 양대 노총 또는 민노총 위원장 만났을 때 그 걱정은 인정이 되지만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또 의견을 냈고 예. 양대 노총 위원장님도 일정하게 AI 또는 로봇으로 대체되는 부분 인정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죠, 당연히. 그건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오는데 당시에 이제 밖으로 나갔는데 먹고 살 게 막막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전 분야에서 따뜻한 사회복지라든지 또는 제2의 일자리라든지 또는 동네 경제가 활성화돼서 자영업을 한다니 이런 것들까지 이제 병행되는 것을 당연히 노동자나 노조가 요구하는 거고 우리 정치가 거기에 화답할 의무가 있고 현대자동차 이제 뭐 50대 노동자들이 뭐 연봉이 1억 안팎은 되겠죠. 그렇다 해서 저는 그분들을 뭐 기종 노조나 기종 노동자 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연봉 1억 안팎 받는다고 해도 한국에서요. 아이 둘 셋하고 살려면요.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고유가 고물가 생각하면 그분들 또 누가 불안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형편이 좋은 건 맞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상투적으로 무슨 기종 노조나 기종 노동자라는 그런 표현 안 썼으면 좋겠고요. 다만 대기업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나 청년 노동자들과의 연대 상생을 위해서 더 많은 양보와 타협을 할 방법은 계속 저희가 촉진하고 또 요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진걸 소장님 요즘에 좀 힘드시겠어요. 요즘에 삼성전자 노조도 파업을 하는데 국민들의 예. 시선이 결코 곱지 않거든요. 아, 그러면 논해지만 삼성전자 노조가 이번에 파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500만 주주들이 얼마 전까지 힘들었다. 이제 조금 수익을 누리고 있고 이제 우리 주식시장 잘 돼서 진입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예. 갑자기 파업해서 회사도 노동자도 국가 경제도 국민도 모두 어려운 길은 피하고 사측이랑 노측이나 오늘부터라도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서 SK 하이닉스 못지않은 어떤 이제 합의를 보면 파업은 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진걸 소장님이랑 저랑 뭔가 진영이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요새 보수층에서 조금 욕을 많이 먹는 게 제가 예. 삼성전자 그 초기업 노조를 조금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 이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같은 경우에는 일리 있는 주장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들여다 보니까 좀 그런 들어야 될 부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성과급만 내놔라 이 주장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제 성과급을 주다 보니까 네네. 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본인들이 노후를 대비한다거나 뭐 집을 산다거나 어떤 그 본인들의 그 지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업이익이 아니라 EVA라고 하는 기준을 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EVA가 되게 복잡한 게 여기에 뭐 연구개발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투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합산이 돼 있어서 막판 될 때까지 사실 얼마를 받을지 내가 언제 받을지조차도 사실 알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삼성전자 노조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말고 우리도 다른 기업들처럼 영업이익 기준으로 좀 달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걸 조금 옹호를 했더니 요즘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아유, 우리 이재능 투명하게 하는 게 대변인은 낫습니다. 네. 굉장히 합리적이고 휴머니즘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삼성전자 아유, 노조가 무슨 주장을 하는지는 여러분 비판하기 전에 사실 먼저 귀 기울이고 모든 일의 기본은 경청이고 소통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일리가 있는 것은 공감을 해주시되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파업은 정말 너무 치명적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또 우리의 의견을 제3자든 당사자든 또는 이웃으로서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아유, 또 언론에서는 자극적으로 이제 헤드라인을 뽑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네, 또 성과급 내놔라 네, 뭐 이렇게만 하니까. 근데 또 그 노조들의 내용을 좀 저도 들여다봤더니
수긍할 만한 주장들도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삼성이 좀 너무 심하네, 심한 부분도 있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성에서 일하고 싶잖아. 근데 삼성은 원래도 보너스도 잘 주는 회사잖아. 이러니까 안 좋은 시선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귀족 노조 프레임에 대해서 한마디 저도 좀 보태자면요. 예. 귀족 노조가 많아지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노조들이 열심히 일하고 수익을 내서 많은 사람들이 쟤네는 노동자가 아니라 귀족이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노동조합이 전국에 많아지면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회사도 성장하고 노동자들도 보수를 많이 받는 회사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뭐 귀족노조 프레임이 저도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만 그런 노조가 대한민국의 압도적 다수가 되면 잘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저는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귀족노조라고 부르는 것도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은 최근에 이제 MG 노조라는 것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예를 MG 들면 노조. 네, 예. 뭐 테러고침 노조, 그러니까 도로교통공사의 뭐 올바른 노동조합이었나? 그런 MG 노조들이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제3노조로 이미 진입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 MG 노조가 커지는 이유는 그거예요. 기존의 노동조합, 저희가 그 청년들이 귀족노조라고 부르는 그 기존의 노동조합이 뭐 갑을병 할 때 을, 병, 정을 대변하는 청년들을 대변하는 이런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MG 노조가 점점 커가는 거거든요. 예컨대 지금 노조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현대차도 말하고 뭐 삼성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은 정년을 앞둔 근로자 한 명이 1년 더 일하면 대기업 신규 채용이 3명에서 4명이 줄어든다는 통계가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어떤 대기업을 뭐 막론하고 애초에 공채 자체가 없었고 지금 난리거든요. 그렇죠. 그 공채로 겨우 들어간 친구들의 어떤 목소리를 대변하는 노조가 돼야 되는데 이미 과장, 부장급에 올라간 인사들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 MG 노조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뭐 귀족 노조라 불리는 분들 그리고 MG 노조 이런 이제 시대상에 맞는 다양한 어떤 노조들이 활성화되는 데는 동의합니다만 그 위에 고층에 있는 그 노동자들만 대변하는 이런 귀족 노조라고 부르는 분들이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은 그렇게 생산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정년 연장 문제도 결국은 이제 이 MG 노조들과 기존의 노조 간의 갈등으로도 번질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기업 자체가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사실상 지금 안 그래도 해고가 어려운 상황인데 65살까지 평생 같이 가야 되는 직원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고용 자체가 어려워지고 그렇게 정말 바늘구멍을 뚫고 들어온 청년들 간의 어떤 노조의 이해관계가 조금씩은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불협화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정년 연장 같은 경우에도 MG 노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 최근에 삼성전자 아까도 말씀을 나눴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정년까지 버티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한 12년, 13년 다닌 저희 국민의힘의 이준석 그 대표에게 패배한 그 당협위원장이 있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정년까지 버틴 부장급들이 자기가 12년 동안 근무하면서 한 두세 명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히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좀 능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년까지 굳이 안 버텨. 내가 젊을 때 특정 역량이 있을 때 쫙 벌고 그러고 나서 뭐 예를 들면 희망퇴직이라든지 희망퇴직이 되면 또 위로금을 뭐 한 4, 5억씩 받으니까 희망퇴직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이직을 하는 쪽을 꾀하지 한 기업에 내가 평생 직장으로서 계속 근무를 하겠다는 개념 자체도 없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기업의 정년을 연장하는 거는 우리가 볼 때도 회의적이다라고 이제 그 신규 노동자들 같은 경우 삼성전자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어차피 그러니까 네. 이 정년 연장을 해도 40대는 50대 떠날 사람 또 떠납니다. 왜냐하면 희망퇴직이라든지 명예퇴직하면 그 원래 받아야 될 퇴직금에다 또 얹어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마다. 그래서 정년 연장이 그렇게 큰 파괴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또 뭐 내년에 당장 다 모든 업종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년 연장을 차분히 논의해서 노령화 시대에 맞게 또 지금 저출산 문제 때문에
그 정말 그 기업이나 그 생산에 맞는 노동자나 직원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점까지 감안하면 중간에 40대 50대 떠나가는 분들 상당 대부분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정년 연장이 예를 들면 청년들 일자리를 크게 부족하게 만든다거나 기업의 부담을 엄청나게 늘린다거나 하는 것은 과학적 연구에 맞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의외로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몇 년까지 우리가 봉직하는가 재직하는가 이런 통계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기업별로도 있고 산업별로. 거기 비춰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65세까지 정년 연장이 필요한 분들 중심으로 연장을 하는 거. 또 63세로 연장했다가 뭐 1세씩 연장하는 뭐 순차적으로 한다는 거. 이렇게 하면 사회적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얼마든지 노령화 시대에 우리 국민들의 어떤 노동력 숙달된 노동력도 마지막까지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야, 동의를 예. 합니다. 말씀하세요. 네. 동의를 하는데 지금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층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신규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지난해 쉬었음 인구가 250만 명 정도 됐어요. 역대 최고치를 지금 경신을 했고 지금 청년층 중에 실업자나 20, 30대들 중에서 실업자나 쉬었음에 해당하는 인구가 17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1980년대, 그러니까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만큼 윗사람이 안 나가면 아래가 막히는 구조, 혹은 경력직도 못 뽑는 구조가 실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예컨대 지금 코스피 6000 시대로 호황이라는 어떤 금융권이나 반도체만 보더라도 디지털 전환, 뭐 비용 절감 압박으로 해서 공채 규모가 거의 없어지고 있고, 그리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뭐 총인건비라는 어떤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의 부장급 노조분들만 5년 더 일할 기회를 얻게 되고, 그 이후에 진입할 신규 노동자들은 더 권한이 없어진 채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혹은 노동자가 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발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저희가 타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이미 최고위층에 있어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분들을 강제로 5년 더 일하게 만드는 국가가 강제로 만드는 것이 과연 우리 지속 가능성이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조금은 회의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야,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다들 65세면 아저씨, 형님, 예, 누님 뭐 요 정도 수준이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였지만 그러면 65세 정년 연장하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만 파고드니까 이게 간단치가 않네요. 그리고 예.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실 뭐 65세 정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지켜지지도 않는데 문제는 그러면 공무원들은 무조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좋은 직장들에 일하는 사람들만 그 혜택을 고스란히 받고 다른 작은 회사나 이런 데서는 달라지는 게 없을 게 뻔한데 왜 이거를 논의하느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의견이 나오면 또 그건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또 든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지걸 소장님은? 맞습니다. 우리 애청자들 지적도 대기업이나 공무원들이나 또 노조가 있는 직장만 그 혜택을 보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선생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60세 이상이 되면 예전처럼 잘 행정을 하거나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산업, 모든 직종에서 65세 정년을 일괄적으로 당장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적 수기와 합의를 좀 공론화 과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거쳐서 분명한 건 정말 65세까지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대기업 그리고 공무원들만 혜택을 보는 구조가 아니라 노조가 힘이 센 그런 노동자들만 힘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 모두가 이미 본인이 40대 때 50대 때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 찾아가고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죠. 지금도 명예퇴직, 희망퇴직으로 몇 원씩 더 받고 나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논외로 하고 본인이 절박하게 원하는 경우들에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이걸로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고요. 음. 모든 사람 모든 직업이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도 있겠다 이런 점도 제가 인정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재능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정년이 연장되면 청년들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든다. 이제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언뜻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는데 어차피 청년들이 들어오지 않는 직종은 정년 연장을 해서라도 일자리를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업별, 직업별로 또 그런 차이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일면 대기업들이나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영업이익과 수익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안 만들고 있는 어떤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뭐 예를 들면 은행 같은데 은행이 요즘에 이자로만 60조를 벌면서 일자리 오히려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은행들 금융권을 상대로 청년 일자리를 더 만들어라고 우리가 요구한다든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활로를 뚫어야지 정말 필요한 63세, 64세, 65세 정년 연장 때문에 청년들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렇게만 접근할 일은 아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돼 봅니다. 그러니까 마냥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사실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저는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접근하는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이 정년 연장 논의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 지금 현대 2025년의 노동시장의 현실을 너무 과거와 같이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 부분을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초에 지금 뭐 IT나 뭐 반도체나 플랫폼이나 뭐 이런 변화 속도가 되게 빠른 사업들이 많아지고 있고, 지금 뭐 대한상공회의소나 뭐 이런 그 조직들에서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세대 교체가 없이 계속해서 정년만 늘어나면 어떤 인력 구조가 계속해서 고령화되고 또 조직 유연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그 기업의 생존 자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계속 표하고 있어요. 예컨대 제가 지금 정치를 하고 있지만 저도 이제 본업이 있는데 제 본업을 제가 60살이 될 때까지 똑같은 직종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거든요. 분명히 뭐 AI라든지 지금 산업 생태계가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나는 분명히 다른 직업을 갖게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더 오래 일하게 만들자, 한 직장에서 더 오래 정년을 보장하자라는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65세 정년 연장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그동안 쌓았던 노하우라든지 숙련도는 살리면서 다른 그 나이대에, 그 연령대에 맞는 다른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영역들을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운동장을 더 넓게 쓰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회 구조 자체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컨대 지금 노년층들, 중년층들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뭐 평생교육이라든지 노령화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재능들을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계속 구축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뭐 특정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너 그때까지 65살까지 무조건 보장하게 만들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그 나이대에 더 잘할 수 있는 역량들을 개발하는 것을 더 도와주는 영역으로 저희가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향후, 그러니까 먼 미래에 훨씬 더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음. 음. 아까 또 채팅창에 시청자분이 어떤 분들 의견이 제가 좀 공감이 돼서 예. 그것도 좀 소개시켜 드리면 지금 결혼이 너무 늦어졌잖아요. 지금 이제 결혼한 사람들, 요즘에 결혼이 이제 다들 30대 넘어가서 결혼을 하니까 네. 아이를 낳고 65세쯤 됐을 때 음. 이게 지금의 60세, 65세 세대와 처한 환경이 달라질 것이다. 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의 이제 60대 되신 분들은 보통 20대 중후반 결혼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 이제 30대 중반 요게 이제 결혼이 초혼이 일반적인 상황이 돼 버렸으니 앞으로 65세는 60세 65세는 사실 더 문제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될 가족의 구성원상 요런 얘기를 그래서 정년을 뒤로 이제 미뤄야 되는 거 아니냐. 결혼과 출산이 그만큼 늦어지니까 이 의견을 쓰신 분이 어떤 분이 계셨는데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네. 이게 보통 아이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이때까지 돈이 정말 점점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게 한 50대에 왔다면 이제는 60대에 그거를 맞닥뜨리는 가정들이 많아진다.
아, 그러면 이게 정년에 대한 고민이 진짜 있어야 되겠는데 이 생각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확 들어요.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린, 아까 저도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이제 50대, 60대들의 삶을 보면, 제 주변에도 그렇고, 선배님들도 그렇고, 아직도 어린애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다음에 어르신, 어머니, 아버님들이 이제 보통 8승, 9승까지는 사시잖아요. 그렇죠. 8승, 9승까지 사시니까 위로는 어머니, 아버님을 모셔야 돼요. 근데 또 치매라든지 이런 이제 초고령 시대 질환, 그다음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모셔야 되는데 국민 뭐 장기 요양 보험이 적용은 되지만 돈이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만 어, 해도. 그래서 정말 대기업에 다니거나 공무원인 분들도 노후가 불어나고 부모님 양육이 부담이 되고 근데 아직 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얘들도 아직 대학은 겨우 졸업했는데 취업이 안 되고 있어서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있어요. 어, 음, 그러니까 이중 돌봄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40대, 50대, 60대까지도. 그래서 음, 이분들을 생각하면 정년을 연장하는 게 저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음, 아까 저는 이제 계속 저도 걱정되는 게 기업의 부담이나 이런 부분은 임금 피크제라든지 다양한 어떤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기업들도 그런 걸 연구하고 있을 겁니다. 연구했고요, 이미. 근데 음, 진짜 청년들의 일자리. 근데 그러면 사실 그 청년이 누구냐? 50대, 50대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있는 청년이거든요. 20대, 30대일 수 있고. 그래서 한 가족에서 아버지가 엄마가 일을 더 하느냐 아니면 아버지 엄마가 쉬고 손자인 또는 아들이나 손녀인 따님이 일을 하느냐 이제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청년들의 일자리가 일부 줄어든다는 연구는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요. 어르신을 이제 65세까지 연장을 한 명을 더 연장을 하면 0.2명 정도 줄어든다는 분석 연구 결과가 있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 청년들의 일자리 대책은 따로 또 우리가 병행해서 세우는 것으로 사회적 어떤 대타협을 해야 돼. 이 부분 역시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업이 다시 예를 들면 아까 금융권들이 우리나라의 4대 지주, 4대 금융지주, 5대 금융지주 들어보셨죠? 신한, 뭐 KB, 하나, 농협, 우리 영업이익만 5조가 넘는데 오히려 고용 인원은 줄였더라고요. 그런 데는 아니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많은 이자 폭리를 취하면서 청년들이 일자리라도 늘려라 이놈들아. 우리 국민들이나 이재명 대변인이나 우리 힘 합쳐서 그렇게 여력이 있고 또 정말 영업이익이 있는 그리고 청년들이 실제로 가서 일하고 싶어하는 우리 어르신 우리가 정년 연장 하는데 정년 연장 안 했어. 근데 안 들어온다니까 2030 청년 안 들어온 직업도 많아요. 그런 데는 정년 연장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정년 연장 해야 돼요. 일을 하려면 기업이 유지되려면. 근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하고 미스매칭이 있을 텐데 그런 데는 청년 일자리를 더 의무적으로 늘리게 한다든지 사회적으로 호소한다든지 이렇게 병행하는 게 어떨까? 저도 뭐 오늘 뾰족한 답까지는 없지만 이런 고민이 같이 듭니다. 맞아요. 저도 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이제는 생산 가능한 상황이 아니세요. 저희 할머니도 지금 요양병원에 있고 제가 어느 정도 그 세 분을 다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떤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어떤 심정이신지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일단 제 기준에서는 뭐 청년 기준일 수도 있고 우리 사회에 어떤 암이 생겼다고 하면 어렵고 힘들지만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암 때문에 다리가 안 움직이니까 목발을 지원하자, 휠체어를 지원하자. 사실 이런 논의로 저희가 전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항암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년 연장을 두고 다투고 계신 60대 전후의 노동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기업을 보호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아래에 훨씬 더 약한 노동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 음, 청년 실업 문제가 말씀대로 있을 수도 있고, 또 비정규직도 지금 900만 명 지금 가까이 되면서 거의 이것도 IMF 이후로 거의 역대 최대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 간의 어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그 약자들 간의 격차를 줄이는 데 집중을 해야지, 구심점도 없고 저항할 힘도 없고 그런 노동자들, 신규 노동자들은 뭐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지금 당장 60살부터 65살 늘리는데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 당장 5년 동안 더 배부르게 있겠다. 혹은 더 부족함 없이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나가게 되면
분명히 반대급부로 반발도 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경합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아까 노조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노총도 불쌍하고 일리가 있는 이야기도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60대 전후의 이득을 대변하다 보니까 그 반대에 있는 쪽은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자원이라고 하잖아요. 경제학적으로 이제 경합성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쓰면 다른 사람은 못 씁니다. 60살부터 65세까지로 정년을 늘리면 반대급부에서 손해보는 계층들이 분명히 생긴다는 거예요. 저희가 경합성이 없는 중동의 산유국이라고 한다면 무한자원으로 그냥 같이 나눠 쓰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수출입으로 근근히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고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올해부터 적자로 지금 전환이 됐다고 이미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속 가능성과 미래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의 60살, 65세를 위해서 그 아래에 있는 더 약한 노동자들을 배척한다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정년 연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이게 다들 우리나라 사회 인구 구조가 노령화가 되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정년 연장 하는 게 맞지라고 쉽게 생각하고 접근을 할 수 있지만 들여다보면 단순하지가 않다. 예. 이게 정치하는 분들이나 정책을 내시는 분들, 예. 똑똑한 사람들 뽑아야 돼요, 우리가. 어렵네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 자, 어려운 문제. 근데 지금 방금 전에 보니까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이제 65세 정년 단계적으로 연장한다. 음, 그리고 그 60대 안팎의 이 장년층이 이중 돌봄에 시달리니까 그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라는 이제 공약이 발표가 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에서도 이게 쟁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요거 음, 다시 한번 우리 이재능 대변인 너무 그 토론 태도도 너무 좋고 열린 마음인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지방선거 때 네. 윤호개인님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65 정년 이제 65 정년 오늘 민주당 발표했으니까 아니 이재명 대변인이 그런 거 한다는 아기가 아니라 그런 불필요한 논란 말고 65 정년 연장 이거 찬성이냐 반대냐 또는 이 말 들으면 이 말 맞고 저 말 들으면 저 말 들으냐 이런 다양한 유권자들이 이런 걸로 논쟁을 하면서 어느 당은 찬성, 어느 당은 뭐 조건부 찬성, 어느 당은 반대, 어느 당은 뭐 조건 반대 막 이런 다양한 입장이 있을 거잖아요. 아마 이제 이재명 대변인께서 뭐 혹시 국민의힘이나 네. 개혁신당 입장 알면 설명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변인 개인 의견 말고 저도 네. 방금 기사를 이제 검색해 보니까 방금 전에 민주당 정책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공약으로 음, 50대, 60대 이 장년층들이 이중 부담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음, 정년은 음. 단계적으로 삶을 연장하고 그다음에 특히 어르신 간병비라든지 돌봄 비용 완화가 발표가 됐는데 음. 아마 이제 이등대민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비판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의 당론이나 입장이 있으면 설명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하고 여러 개 가슴을 열고 들어볼게요 한번요.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 국민의 입장을 윤호개인 한 줄만 좀 말씀드리면 네. 저는 윤호개인은 아니지만 우리 당 내에서 윤호개인이라는 이견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정당의 정치인이라든지 어떤 당직자가 당의 주인인 당원들 중에 일부를 내쫓자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전 많이 비판을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윤호개인이 아니냐 막 이런 질문을 많이 듣기도 하는데 저는 어쨌든 그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예. 민주당 친구들이랑도 어쨌든 얘기 많이 하는데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이랑도 양당에 뭐 좋은 정책을 내는 정치인들도 있고 솔직히 아무것도 안 하는 정치인들도 저는 비슷하게 다 있다고 봐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금 방향성을 갖고 있냐면 일본이랑 좀 비슷한 방향성을 추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정년 연장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계속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평생 교육이라든지 단시간 근무라든지 아니면 계약직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고령층의 어떤 고용을 유지하는 비율을 상당히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은 한국도 이렇게 획일적으로 어떤 정년 연장을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유연하게 소득을 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모델들을 추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재취업이라든지 직무를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에 국민의힘은 아마 집중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게 되면 우리가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기업의 고용 유연성을 더 늘려주자.
예컨대 기업에 해고의 자유를 주고 기업이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게 만들어서 50살에도 이직할 수 있고 40살에도 이직할 수 있고 나랑 20대에 내가 가장 잘하던 것을 20년 동안 해왔는데 40대가 돼 보니 나는 이 부분을 이제 응용해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직을 좀 자유롭게 해가면서 기업들을 활성화시키고 경직화된 어떤 고용 시장을 완화시키는 것. 그것이 국민의힘의 방향으로 알고 있고 그런 법안들을 계속 발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사실 저도 국민의힘이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지금 너무 어려운데 국민의힘이 잘못됐어요. 너무 어려우니까요. 민주당도 개판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좀 장난이 아니야. 아까 말씀하신 거 민주당에도 일하는 정치인들 엄청 많아요. 네. 국민의힘도 사실 이런 정년 연장 같은 경우는 이게 진보 보수의 갈려야 될 사안은 아니니까 같이 좀 들어와서 민주당에서 분명히 이거 선거 앞두고 나오는 거면 인기를 끌려는 표를 얻으려는 정책들을 이제 내는 거잖아요. 그 안에 이제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그 안에 숨어 있는 이런 약점들도 탁탁 좀 찔러주고 견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후 불면은 아예 꺼져버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내부 총질 많이 안 하는데 저희가 분명히 그 국민의힘이 뭐 계엄을 지났고 재작년에 여러 가지로 잘못한 부분들이 확실히 있고 그것 때문에 내홍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제가 크리스찬인데 거듭난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들께 소구하고 지방선거에서도 그리고 민주당과 좀 이런 합리적인 담론을 나눌 수 있는 공론장을 계속해서 열어가면서 우리나라 정치가 미래지향적으로 훨씬 더 건강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정석인데 저도 아직 정치를 잘 모르지만 안에 와봤더니 어떤 당권이라던가 아니면 내부 권력투쟁이라던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이미 기득권들이 나는 계속 생존하겠어. 우리 당의 어떤 선당 후사보다는 생존하겠어라는 그런 마인드가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 거듭나는데 훨씬 더 딜레이를 만들고 오래 걸리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아직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옛날에 한번 망해봤거든요. 그렇죠. 민주당이 옛날에 한번 80석까지 쪼그라들면서 한번 망해봤는데 그게 좀 바로 안 되더라고요. 좀 걸리더라고요. 국힘당은 80석까지 돼본 적은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때 80석 돼가지고 완전히 거의 패가망신해서 다시 시작을 했었죠. 그게 이재명 대변인 같은 젊은 정치인들이요. 계속 목소리를 내야 바뀌어요. 망했는데도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 당권파들 있잖아요. 네. 힘이 세요. 민주당도 그래서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정년연장 이제 토론이니까 네. 그 정당에도 정년연장이랑 좀 비슷한 게 있는 것 정치인들 같아요. 너무 오래 그러니까 하는 것도 좀 있긴 있죠. 정치인분들이 네. 그래서 개파 따라다니는 청년 정치인들이 내가 따라다니던 정치인이 만약에 은퇴를 하게 되면 같이 은퇴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당 안에서 인큐베이팅이 돼가고 건강한 정치인으로 커나가야 되는데 당 안에 젊은 층들이 설 자리가 아무리 뭐 청년 비례라든지 파이를 만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위에 어르신들이 나는 육선할 거야 이러고 계신다면 어떻게 이 시대에 맞는 이 시대 정신에 걸맞는 정치와 담론들을 젊은 정치인들이 제기할 수 있겠냐. 저는 이런 지적들을 내부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건 뭐 개혁신당이든 조국혁신당이건 청년 정치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이미 국회의원이 된 친구, 형들, 누나들 같은 경우에도 다 똑같은 얘기 해요. 야, 우리랑도 그래. 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년연장 그 자체에 목매는 게 아니라 정당 안에서도 이 부분은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뉴미디어 세대가 됐으니까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시사권권에서 오히려 잘할 것 같아.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용도 하고, 젊은 친구들 중에 옳은 얘기하는 친구들, 뉴미디어 시대에 더 걸맞는 정책들을 잘 낼 만한 친구들을 기용하고, 이런 식으로 정치도 좀 변모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건 국민의힘뿐 아니라 모든 정당에 좀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습니다. 예. 일단 청년 정치인들이 너무 적죠. 우리 인구 비율로 보면 2030 세대 비율이 꽤 많은데 2030 국회의원은 거의 없잖아요. 이건 여야 할 것 없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 성별, 계층 그런 또는 뭐 어떤 이념
이런 게 다양하게 반영돼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건데 어, 너무 50대 대한민국 국회를 보면요. 50대에서 70대 남자, 오른손잡이, 비장애인, 그리고 부자들이 장악을 했어요. 양당 할 것 없이. 근데 상대적으로 민주당보다 국힘당이 그런 분들이 더 많은 건 많아서 그렇지 민주당도 비슷할 때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구도에 이재명 대변인이든 민주당 또는 다른 진보 정당의 10대, 20대, 30대들이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어가지고 20대, 30대 국회의원 더 늘려야 된다. 20대, 30대 내각 강요들도 만들어야 된다. 20대, 30대를 위한 좋은 정책도 만들어야 된다 하면 사실 정년 연장은 정년 연장대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문제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우리 삼촌 이모의 문제니까 오히려 더 마음을 열고 토론이 되고 지지를 하고 대신에 그 못지않게 2030들에 대한 좋은 정책들 있잖아요. 일자리 정책이든 또는 뭐 청년들이 걱정하고 있는 여러 주거 문제든 또는 뭐 예를 들면 이동통신비만 해도 얼마나 청년들은 걱정입니까? 대중교통 문제. 더 대중교통이나 통신비는 더 인하되거나 할인될 여지가 있거든요, 솔직히.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오면 이 65세 청년 문제에 대해서도 내 일자리를 뺏어가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저건 우리 엄마 아빠의 문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부양하는 우리 이모 삼촌들의 문제, 내 옆집 이웃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더 사회가 생산적으로 통합이 될 것 같아요. 예. 쉽지 않습니다. 예. 여기 뭐 사실 정년이 저도 사실은 이 주제를 처음에 딱 받아들였을 때는 뭐 시대가 지금 요즘에 65세가 사실 어, 퇴직을 은퇴를 할 나이는 아니니까 지금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거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거를 좀 얘기를 나눠보니까 야 워낙에 어려워서 그래요. 파일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어,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코스피는 주식시장 너무 좋고 부동산 잡겠다라고 계속 이제 말씀하고 계시니까 부동산 좀 잡히고 전체적인 파이가 커지지 않으면 이거는 얘기를 꺼내면 갈등의 이 불꽃이 계속 튀길 수밖에 없구나 예. 이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주식 시장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인 게임이라 그러잖아요. 실제 시가총액 늘어나고 주식 뛰어서 물론 여전히 지금 아직도 이익을 못 보는 분이나 손해 보는 분이 계지만 이익을 보는 분이 늘어나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일자리도 그렇게 늘어나면 이런 음, 갈등도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아까 이제 우리 시사건건님 말씀 너무 잘해 주셨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거의 10위권의 경제 대국인데 이게 청년들이나 비정규직들이나 이분들에게 너무 제대로 된 어떤 희망이나 또는 뭐 옛날 표현으로 사회복지 또는 분배 같은 거 공정한 이런 게 너무 안 되니까 갈등이 너무 막 더 오히려 약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7, 8위권의 경제대국 못지않게 주식시장도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좀 전체적으로 이 성장에서 소외받는 계층에는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지 그게 일자리든 어떤 교통비 지원이든 통신비 지원이든 이렇게 좀 균형을 잡아주면 우리 갈등이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거에 우리 이재명 대표가 좀 앞장서서 청년들이 꼭 필요한 정책을 강하게 좀 푸시하고 선배 세대들이 맞다. 저건 우리가 같이 저건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좀 가면 대단히 좀 더 생산적인 정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론으로 돌아가서 독일이나 뭐 북유럽처럼 고용 유연성이 있는 대신에 이제 뭐 실업 안전망이라든지 직업 훈련 체계가 잘 마련이 되고 그래서 뭐 한국의 어떤 지금 정년 연장 논란 그 이슈처럼 뭐 한국의 정규직 그 기득권들은 보호가 되는데 그 부담이 고스란히 비정규직이라든지 하청 직원이라든지 혹은 청년들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안 만들어질 수 있게끔 메시지는 많이 되겠으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 같은 청년 정치인들은 아직도 이렇게 시사건건 그리고 안중근 소장님께 많이 이 토론을 통해서도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메시지는 내지만 어리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뭐 벼슬인 것 마냥 해서 정치권에 이제 쉽사리 들어와서 자리 달라 이러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많이 낼 수 있는 청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풀이라든지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좋겠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그런 게 별로 없어서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일단은 결국은 민주당에서 이번 지방선거 화두로 이거 65세 정년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이걸 꺼냈다고 하니까 정치권에서 정치권에서의 논의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실제 정책으로 이제 반영이 되겠죠. 국민의힘도 여기에서 좀 좋은 목소리를 좀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합의가 잘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65세로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힘든 사람들이 있으니까잖아요. 근데 힘든 사람이 60세에서 65세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이분들만 힘든 건 아니고 또 다른 영역에도 힘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화두로 꺼냈으니 이때 우리가 빨리 다른 사각지대에 있는 힘든 사람들 이야기를 빨리 같이 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힘든 60세, 65세 이 사이에 힘든 분들도 있지만 이쪽에도 힘든 사람들이 있으니 이 사람들 먼저 챙겨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자꾸 내서 관심사를 많은 국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영역에서 정년 연장 필요한데 다른 곳에도 있다. 그리고 정년 연장부터 덜컥 시행하고 나면 갈등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사각지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 같이 생각해 봐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전론이 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확실히 진영 간의 논리로 싸워야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좀 더 올바른 목소리를 내주고 민심을 빨리 얻어가야죠. 국민의힘도. 네. 저는 이렇게 좀 더 생산적인 토론장에 국민의힘에서 건강한 목소리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이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힘내야 돼요. 대한민국의 기업 구조처럼 정당도 국민의힘도 상당히 많이 경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당의 목소리 그리고 저 같은 젊은 층들의 목소리에 크게 귀 기울이지 않는 부분도 그런 경직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유연성 있는 물렁물렁한 그런 정당이 돼서 좀 양당이 단일 대우로 우리 당이니까 무조건 맞아, 너네 당이니까 틀렸어 이런 태도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을 내고 내부에서도 좋은 의견이 틀린 의견이 있으면 저격하고 저쪽 당에서도 좋은 의견이 있어 보이면 그거는 좋은데 하고 좀 생산성 있는 이런 담론을 만들어 나가고 이런 구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이재명 대변인 열심히 좀 활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마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애청자들이나 시민들 이재능 대변인님을 새롭게 알게도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의힘에도 이렇게 열린 보수, 합리적 보수 청년이 원래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정말 진보 중도 보수가 선의의 경쟁, 정책적 경쟁하고 거기서 합의 이루어지는 정책, 민생 살리고 경제 살리고 또 남북 간에 화해하고 이런 우리가 다 동의하잖아요. 부마항쟁이나 5.18 항쟁을 이어받아야 된다. 뭐 오늘 꼭 개헌투표 잘 됐으면 좋겠지만 지금 대변인 보고 그거 꼭 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것들은 우리가 좀 더 공고히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토론할 부분이 있는 부분은 또 토론회 과제로 남겨놓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아무튼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65세로 정년을 연장해야 된다.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사각지대에 있는 60세에서 65세 사이에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의 소득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에 대한 이게 단순히 정년 연장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고 네. 여기에만 또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청년 쪽에도 사각지대가 있고 또 취약계층들이 또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이걸 화두로 삼으면서 다양한 어려운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좀 갖게 되는 계기가 좀 됐으면 하고요. 또 국민의힘하고도 이렇게 건설적인 토론이 진보 보수가 건설적인 토론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더 자주 만나고 더 자주 이야기를 해야 한다. 예, 이런 부분들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걸 소장님부터 먼저. 네, 오늘 또 우리 빠띠 그리고 시사건건에서 아주 의미 있는 토론회 개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안진걸 TV에서도 빠띠와 시사건건의 정책 배틀 시소 조금이라도 홍보가 됐으면서 이제 같이 동시 송출 하고 있는데요. 안진걸 TV로 보신 분들은 반드시 시사건건 구독, 좋아요, 홍보하기, 시청하기 눌러주셔서 우리 시사건건 지금 구독자 38만인데 시사건 거절을 열심히 하고 관점 좋은 데는 한 50만 원 최소 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빠띠 또 정책부터 취소 프레시안에서 이런 사회적으로 건설적인 토론 의제를 계속 다음에는 삼전 노조 또 뭐 이 MZ 노조 뭐 이런 걸로 한번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변인 오히려 편을 들고 제가 오히려 비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 재밌잖아요. 그렇게 해서 노동조합 활동이 당연히 인정되고 존중돼야 되는데 어 그걸 너무 막 무조건 귀족인 빨갱이를 모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 주장 중에 너무 과도한 부분이 있는데 무조건 또 수용할 수 없는 우리 사회에 어려움도 있고 이렇게 한번 또 균형을 잡으면 어떨까 이런 제안도 한번 드려봅니다. 네. 안진걸 소장님께서 국민연금 뭐 수급 개시 연령을 갑자기 확 올린다거나 뭐 내일 당장 정년 연장을 한다 이런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저도 60세 어떤 그 정년과 그리고 65세 연금 수령 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의 그 갭, 소득 크레바스를 무시하자라는 뜻으로 대화를 나누진 않았다는 점에서 저번과 연이어서 상당히 건설적인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 만약에 또 불러주신다면 또 열심히 할 건데요. 이런 자리가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다만, 혹시 제가 이 그 시사건건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아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십사 하는 바람을 미리 좀 전해드립니다. 어쨌든 오늘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대화 나누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예,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자, 안진걸 소장님과 이재능 변호사님과 함께 나눴던 65세 정년 연장에 대한 토론이었습니다. 쉽지 않네요. 하지만 자꾸 대화를 나눠야 우리가 방법을 찾아갈 수 있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수기를 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건 서로 공감하고 있으니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좀 더 건설적인 토론이 많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주신 안진걸 소장님, 이재능 대변인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일단 지금 사회적 도약 찬성 쪽이 7대3 정도로 찬성 쪽이 좀 더 많은 걸로 보입니다. 또 이게 또 그럴 것이 시사건건 주 시청자층이 405060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찬성 쪽이 좀 더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참여해주신 시청자분들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이재능 대변인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건건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